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다 건너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교통체증도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하늘을 날지 못하죠. 요즘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디라도 누빌 수 있게 되었지만 물론 항공료가 좀 비싸서 돈이 많이 들지만요. 예전에는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아도 하늘을 날 수 없었죠. 놀랍게도 인간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 시작한 건 불과 100년 남짓밖에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비행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발달하면서 수많은 죽음 속에 발전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출발. 1. 하늘을 날고 싶어 하던 사람들. 태초부터 인간은 하늘에 대해 동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신만이 사는 신성한 곳이며 하늘을 나는 것은 신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죠. 신이 사시는 하늘은 경배와 염원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지만 인간의 머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혹은 인간이 점점 건방져짐에 따라 하늘은 동경과 이용의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되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침내 도전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하늘에 띄운 것은 카이트 즉 연이었습니다. 우리도 명절 때나 바람 많이 불 때 넓은 들판에 나가서 띄우면서 노는 그 연 말입니다. 연은 새가 하늘을 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바람을 이용하여 물체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줌으로써 비행의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었죠. 중국 진나라 말기 항우와 유방의 대립을 그린 역사소설 서한연에는 하늘을 이용한 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나라 군과 한나라 군의 마지막 전쟁터에서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대항하고 있을 때 유방에 책 쌓인 한 신이 소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연을 띄우고 그 아래에 봉수를 태워 공격하거나 필이 잘 부는 사람을 태워 초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라고 하네요. 서은연에는 초안지의 원전인데요. 연에 탄 사람은 참 심장이 쫄깃쫄깃했겠습니다. 삼국사기 권사 11 열전 김유신조에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하늘을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647년 비담의 난이 일어났을 때 월성의 유성이 떨어져 여왕이 패할 징조라 여겨 민심이 흉흉했다는데요. 이때 김유신이 불을 붙인 허수아비를 연에 매달아 올려 어제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내게 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참 아이디어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생각은 동서양 모두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그때쯤인 거네요. 서양에서는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은 새를 직접 해부하면서 날갯짓 운동의 구조를 파악했고 사람도 새처럼 날갯짓을 한다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의 비상도와 해부도를 담은 논문인 새의 비행에 대하여는 1505년에 쓰여졌는데요. 날개를 움직여서 하늘을 비행하는 날개치기 비행장치인 오르니소프터와 나사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 비행장치를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그는 어떤 물체라도 공기를 잘 이용하면 공기가 그 물체에 주는 힘으로 날 수 있다. 이는 마치 새가 날개를 이용하여 하늘을 날고 배가 물 위를 떠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다. 새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며 그 모든 운동을 인간 능력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다빈치의 주장은 지금의 상식으로 보자면 지상에서만 행동하는 인간의 힘과 체중에 대한 비율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극히 복잡한 새의 날갯짓 운동을 너무 과소평가했지요. 하지만 비행 원리를 수학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측면에서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데 획기적인 기초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죠. 게다가 도면까지 그리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연구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새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새의 비행 원리를 관찰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죠. 한편 16세기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사방이 포위된 진주성의 소식을 외부로 전달하기 위해 정평구라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수레, 즉 비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산고라는 책에 나온 비거 변증설에 정평구의 비거는 임진년의 진주성에서 사용되었고 2명 이상의 사람이 탈 수 있었으며 약 10m 높이로 12km까지 조종해 하늘을 나는 비행 장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923년에 발행된 조선어 문경위에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하늘을 날았던 비행 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설계도와 비행기 재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실제 모습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항공 관련 박물관들에 가면 비거의 모습을 추정 복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5세기, 16세기가 되면서 하늘을 날고 싶어한 인간의 꿈은 공상의 세계에서 기술의 세계로 진화하게 되었죠. 프랑스에서는 1775년 발행한 소박한 철학자 혹은 희귀한 사람이라는 항공과학 소설이 있는데요. 원제는 레 필로소프 센즈 피엘 텐션 우유 에롱무 레어입니다. 이 소설에는 유토피아를 찾아 수성에서 비행기계를 타고 지구에 온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로 수성인이 타고 온 비행기계 장치의 그림이 묘사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드디어 하늘에 오르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공기보다 더 가벼운 기체를 넣은 기구라면 하늘을 떠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체를 찾는 일이었는데 그 해답은 더운 공기였죠. 프랑스 용 근처에 있는 제지업자 집안의 형제인 조제프 미셸 몽골피에와 자크 에티엔 몽골피에 즉 몽골피에 형제는 어느 날 우연히 굴뚝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다가 기구를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돌 위에 종이봉투를 올려두면 상승하는 연기와 함께 종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1783년 몽골피에 형제의 거대한 첫 번째 열풍선이 떠올랐습니다. 그해 9월 8일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종이와 천을 붙인 지름 13m의 열풍선이 최초로 살아있는 생물체 양, 오리, 수탉을 태워 비행했고요. 11월 8일 서쪽 블루뉴의 숲에서 부피 2만 세제곱미터, 무게 45kg의 거대한 열기구는 두 사람을 태우고 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높이 950m까지 올라간 이 열기구는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약 25분 동안 8km를 비행했다고 해요. 이로써 몽골피의 형제는 최초로 유인 비행에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네요. 그해 12월 뜨거운 공기보다 수소의 비중이 7배 더 가볍다는 것을 알아낸 프랑스 과학원은 열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수소 기구를 개발했는데요. 자크 샤를과 니콜라스 루이스는 이 수소 기구를 타고 유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수소 풍선 유인 비행이었으며 열기구보다 더 오랫동안 자유롭게 날았어요. 그들은 공기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압력계와 온도계를 가져갔는데 이는 지표면이 아닌 대기 중에서 실시한 최초의 기상 측정이라는 기록이 되기도 했지요. 1783년이면 우리나라도 정조 때 한창 과학이 발달하던 시기였네요. 그런데 이 기구라는 비행도구의 문제점은 방향 조절이 어려워서 바람이 부는 대로 아무데로나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가들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고민하는데요. 1852년 프랑스 앙리 지파르는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비행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소를 사용한 유선형 기구의 증기 엔진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어요. 46년이 지난 1898년 9월 산토스 뒤모은 기구와 내연기관을 결합한 최초의 현대적인 비행선 제작에 성공했고요. 1900년 7월 채펠린이라는 사람은 비몽의 비행선보다 6배나 큰 비행선을 개발했대요. 길이 128m, 지름 7m였다고 하네요. 초기 비행선은 대부분 두꺼운 천으로 만든 유선형의 가스 주머니에 수소를 채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양이 쉽게 변하고 화재의 위험이 커서 대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채펠린의 비행선은 2단점을 보완해서 금속으로 선체 골격을 잡은 후 알루미늄 합금인 듀랄루민으로 유선형의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체를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엔 바람의 압력에도 모양이 변하지 않았고 엔진을 많이 얹어도 견딜 만큼 튼튼해서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채펠린은 이 비행선을 활용하여 독일 비행선 여행 주식회사라는 최초의 비행선 운송사를 만들어 1910년 7월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시작되기 전까지 요객용 전기 교통수단으로 운영했다는데요. 불과 4년 정도 운영한 거네요. 최초의 비행선 여행이 불과 100여 년 전인데 지금은 전 세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참 신기하죠. 한편 영국의 조지 케일리는 비행체에 작용하는 힘을 뜨는 힘과 앞으로 나가는 힘으로 분리해 생각한 최초의 사람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날개의 원리를 확립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조지 케일리는 1809년에 저술한 그의 저서 공중비행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힘은 사람의 팔다리 힘보다 7배에서 8배까지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새를 흉내내서 날개를 퍼덕인다 해도 날 수는 없다.
또 새가 날개를 움직이는 것은 공중에 뜨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도 있다. 새의 날개 단면을 보면 활처럼 휘어 있는데 덕분에 양력을 받기에 좋으며 새의 꼬리 날개는 공중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정된 날개를 일정한 속도로 전진시키면 날개에 양력이 발생해서 공기보다 더 무거운 비행 장치라도 뜨게 할 수 있다는 고정 날개식 항공기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는 1799년 고정 날개 비행기계 형태를 디자인한 이후 1804년 수평 꼬리 날개와 수직 꼬리 날개가 있는 간단한 글라이더를 개발했고, 이후 최초로 고정익 비행기와 유사한 글라이더를 고안하며 추진력, 공기역학, 안정성과 제어, 구조 등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1849년 세겹 고정 날개 글라이더 올드플라이어의 소년을 태워 비행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의 항공이론으로 날갯짓 비행장치가 아닌 첫 고정 날개를 가진 비행장치가 개발되었죠. 요새 날아다니는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다 고정익 날개니까 조지 케일리라는 사람의 공이 참 크네요. 고정 날개의 선구자 조지 케일리의 항공이론에 영향을 받은 많은 연구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인 오토 릴리엔탈이었습니다. 릴리엔탈은 체계적인 양력 이론을 바탕으로 날개를 만든 뒤 방향 유지를 위해 수직 꼬리 날개를 달았어요. 1891년에는 직접 개발한 꼬리 날개가 있는 단역 글라이더를 타고 350m를 활공해서 최초의 글라이더 유인 비행에 성공했어요. 그의 설계로 인해 최초로 안정적인 활공 비행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오늘날의 행글라이더와 같이 몸을 움직여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조종했다고 하네요. 릴리엔탈 최고의 공헌은 공기보다 더 무거운 비행기를 개발한 것인데요. 그는 시험 비행 중 언덕에서 거센 바람으로 뒤집혀 추락한 이후 작은 희생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릴리엔탈은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릴리엔탈은 1896년 비행사고로 사망하기까지 5년 동안 18종류의 글라이더 개발과 2000회의 실험 비행을 통해 날개의 양력, 풍압의 중심, 기체의 안정성 등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남겨 동력 비행기 개발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네요. 2부는 드디어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